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뒤면 매년 찾아오는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마트에서는 벌써부터 명절 선물을 한창 예약받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움직이는 직원을 보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 정신적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저는 장을 끝까지 못 보고 다시 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한 남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작년 추석 처음 명절 때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댁을 가게 되었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두 형님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던 저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형님들 표정을 살폈고 왜 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조심스럽게 둘째 형님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둘째 형님은 머리도 나쁜 게 눈치도 없다면서 갑자기 막말을 퍼부어대며 화를 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큰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갔고 둘째 형님이 서둘러 뒤따라 들어가자 저도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큰 형님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상당히 많은 명절 음식 재료가 쌓여 있었고 큰형님은 저를 보더니 할 일이 많다면서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시댁에 오자마자 아주버님들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방 출타 중이라 저녁을 먹기 전에 올 거라는 말을 둘째 형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본데 매번 명절 때마다 항상 이 정도 양은 기본적으로 하거든. 이 동네 특성상 서로 음식을 돌려 먹는 관습이 있어서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명절이 첫날이니까 동서는 송편을 빚으면 되겠어. 한 3,000개쯤 하면 동네 분들과 나눠 먹고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최대한 많이 준비해줘. 우리는 오늘 먹을 저녁 준비를 할 건데 불만 없지? 송편 빚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 동서보다 더 심했었어. 별거 아니니까 엄살 떨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톤 달지 말고 해. 오자마자 기강을 바로 잡아야 집안의 체계가 잡히는 거니까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걸 잊지 마. 여긴 또 다른 사회라고. 형님 말만 잘 들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괜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피곤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나는 어머님이 동서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요즘 개나 소나 대학 졸업장은 가지고 있을 텐데 고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형님이랑 내가 대학 교수인 건 알지? 대화가 안 통하는 걸 떠나 섞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동서만 고졸이지 우리 집안 식구들 전부 다 대학은 나왔다고. 집안이 못 사는 것도 아니라던데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어? 고졸에서 멈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학 교수 직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사업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즘 시대에도 고졸, 대졸 따지는지 몰랐는데 제 주위에 대학 나온 애들만 봐도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원하는 사업을 했고, 대학 나온 애들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형님들은 결혼 후 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사회 경험이 많았던 저로선 형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딱 알 수 있었죠. 송편을 3,000개나 만들라고 할 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곧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그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무리가 있었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떠보려고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학 교수인 형님들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시댁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능력 좋고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형님들이 대학 운운하면서 무시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숨기기 마련이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딱 거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형님들도 저보다 능력은 없는데 내세울 게 교수라는 직업 하나로 지식이 좀 많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런 행동들이 어쩔 때 보면 철없어 보여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형님들한테 먼저 기어들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형님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를 또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송편 빚는 걸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잠깐 해본 이후 처음이라 이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한 형님들은 또다시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제가 무시하면서 송편만 빚고 있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들 말 무시하냐면서 힘들게 만들어 올려놓은 송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동서,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라고 했잖아. 내 말이 안 이꼽게 들렸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송편 좀 제대로 만들라고 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아까부터 계속 내 말을 무시하는 건데? 동서가 밖에서 잘 나가는 거? 여기선 아무 쓰잘모리 없어. 내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뿐이라고. 좀 전에도 내가 분명 좋게 얘기했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붕어 대가리니? 고졸이라서 뒤돌면 까먹는 거냐고. 벙어리도 아니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해? 동서는 오늘 2층 보조주방에서 송편 3,000개 전부 다 만들지 못하면 내려올 생각 조금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게 앞으로 생활하는데 편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 보니 동서도 참 답답하다. 아까부터 고졸고졸 하는데 그러는 교수님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이 집안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어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만해요. 제가 형님들 대우를 안 해줬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엔 조심하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막대하는 건데요?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첫째 형님은 옆에 있던 소쿠리로 갑자기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형님이 하는 말에 불만을 가졌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첫째 형님한테 머리를 한 대 맞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었고 모든 것들이 어색한 건 당연한데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막대하는 형님들의 행동들 때문에 속에서 화가 끓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 식사 시간이고 시부모님이 들어올 시간이라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송편 빚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 말 없이 2층 보조 주방으로 올라갔어요. 송편을 3,000개 만들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날 하루 한 끼 먹을 양만큼만 만들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싶었어요. 사업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라 형님들과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쿠리로 제 머리를 내려친 건 나중에 명절이 끝나고 죄를 물을 생각이었고 저에게 첫 명절인 만큼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었을 뿐 두 형님들은 그날 나를 잡은 건지 저를 뒤따라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고졸 주제에 자기를 무시한다며 골프채를 들고 올라왔어요. 야, 너는 내 말이 우습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지금 불만 섞인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래도 첫 명절이라 긴장을 많이 했을까 봐 좋게 대해주려 했는데 동서 태도를 봤을 땐 말로 하는 것보단 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네. 못 배웠으면 맞아서라도 배워야지. 오늘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골프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저한테 휘두르게요?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고 있는 교수직 내려놓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업 운영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냥 쉬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땡값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니 저로선 너무 감사한데요? 형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왜 머뭇거리세요? 형님이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각오도 없이 골프채 들고 온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끝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서로 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참 웃긴 게 한국 문화는 이게 잘못됐어요.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무조건 형님들 말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누가 예전처럼 자기 의사표현도 하지 않고 온갖 상처 다 받아가면서 시키는 일 묵묵히 하고 있겠어요. 이 집안에서만 막내 며느리지 밖에선 저도 대표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됐으면 배울 거 다 배운 양반들일 텐데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고졸 나왔으면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 나왔으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학생들이 정말 불쌍하네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웃으면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가
시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눈을 치켜 세우고 형님들한테 불만을 털어놓은 순간 첫째 형님은 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골프채를 치켜 올려 세웠고, 둘째 형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고조리 겁도 없이 시댁 집안 며느리로 기어 들어왔다며 사정없이 휘둘렀고,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결혼 첫 명절날 꼼짝없이 매타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른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너네가 막내 며느리는 첫 명절이니까 모르는 게 많은 건 당연한 거니? 잘 좀 가르쳐 주려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왜 막내 며느리한테 골프채를 휘두른 건데? 네가 한 행동이 나한테 납득되지 않으면 이 상황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머님이 좀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막내 동서가 형님 성격을 긁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골프채까지 휘저었겠어요. 말하는 게 얼마나 싹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상황이 잘 됐다는 거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부추기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드러나 보자. 빨리 설명해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학벌도 안 좋은 게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죠. 고졸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었나 봐.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말을 무시하는 행동까지 보였다니까요. 손윗 사람이 얘기하면 깍듯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머님, 막내 동서 하나 때문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가 제일 나빠. 중간에서 좋게 해결 볼 생각을 해야지. 한쪽 편만 들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 모르니? 그리고 고졸이 뭐 어때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가 시임이라도 되니?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교수인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 고졸인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왜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해? 너희들 정말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집안 능력이 부족해서 대학 못 나오는 거?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대학교 정도야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놀고 먹었으니 들은 지식도 없어서 대학 가봤자 애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생산직에나 뛰어들고 한평생 공장에 처박혀서 남은 인생 노동만 죽어라 하다가 급에 맞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쥐질이 궁상처럼 살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하고 있는데 제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교수를 하겠다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애들을 주입시키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몰라?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데 너부터가 사고방식이 잘못됐는데
교육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 너는 뭘 얼마나 대단한데? 대학 교수인 거 말고 뭘 내밀 수 있냐는 거야?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능력이 좋은 건 알고 있니?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번듯한 회사 만들어서 대표 소리 듣고 있다. 이 집구석에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썩어 빠진 너희들의 정신상태 내가 오늘 바로 잡아주마. 너희들 당장 따라 나와. 내가 없는 사이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너희들 오늘 아주 그 말 쏙 들어가게 해주마. 시모는 저보다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분노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치는 거 아주버님들과 시부가 힘겹게 말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알고 보니 첫 명절날 서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시장에서 특별히 주문한 케이크와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왔었는데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그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였죠. 시모는 형님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가더니 소농장에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저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날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희들한테만 그러세요?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동서한테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 줄 알아?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뵙고 왔다. 막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명절 전에 벌써 다녀왔다더라. 이제 기력도 많이 떨어졌는지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너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있니? 막내 며느리는 사업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될 때마다 요양원을 다녀갔다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자기 친할머니도 아닌데 잘 좀 봐달라고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먹을 거며 선물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줬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조차 신경 쓰지 못한 것들을 막내 며느리가 챙겼다.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는데 명절날 놀고 먹기만 하고 요양원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귀찮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너희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특히 큰 며느리 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싹싹 빌라고. 두 형님들은 시모가 화를 내며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에게 조금도 사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소 농장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소 배설물을 한 바가지 가득 푼 다음 소똥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두 형님들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한 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소똥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마당에 있는 수도가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두 형님들이 씻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차단시켰고 물이 나오지 않자 시모에게 화를 내면서 집 밖에 있는 농수로로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는 상태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농수로에서 소 배설물을 닦고 있는 두 형님들에게 그곳이 너희들이 있을 곳이라고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다시는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큰형님한테 당한 거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라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며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첫째 형님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교에서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커지게 되자 교수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둘째 아주버님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동생인 남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에 잦은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갈 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형님의 행동에 조금의 선처도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저 또한 같은 입장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식들도 있으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은 차후에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합의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도 아주버님과 이혼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며 같이 찾아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동서는 고졸인데 사업에 성공을 내서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배가 아팠어. 내 성격상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만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질투가 나는 거야. 고졸 주제에 사업도 성공했고 어머님한테까지 인정받은 그런 모습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동서를 괴롭히고 싶었고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더라고.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동서한테 상처를 줬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우리 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나 대학 교수야. 콩밥 먹는 순간 교수 생활 끝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 소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동서도 잘 알잖아. 동서는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원하는 거 말만 해. 동서가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등 돌리고 살 건 아니잖아.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일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할게. 나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생겼어.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없는 아이 만들 거야? 나도 동서가 잘 나가는 모습이 샘나서 그랬던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두 형님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좋게 해결 보길 간절히 원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그 자리에서 형님들의 잘못을 덮어주기란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심각하게 나와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저희 부부만 이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신 상태라 단시간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는 없었어요. 제 결정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보면 몸에 남아있는 그때의 상처들이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첫째 형님은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둘째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매달려서 현재 벌거 중에 있습니다. 첫째 형님은 현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는데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첫째 형님의 형 집행이 더 길게 나오게 되었죠. 큰 아주버님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 이혼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출소하면 바로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설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많이 힘들까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으니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건강한 제 아들한테만 신경 쓰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픈 기억들도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학벌이나 집안 문제로 차별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건 불변 없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과정이 2번은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시모가 떠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현실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철판도 두껍지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이유는 돈이었어요.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돌려보냈지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시댁 집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시모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부터 집안의 균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모를 살펴드려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지내는 걸 거부했었어요. 장남인 남편이 싫다고 하자 밑에 줄줄이 둘째, 셋째 신우 또한 시모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당연히 시모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우들한테 떠밀듯 시모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뭔 상관이야?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동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된다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췌장암에 암세포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인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곧 병원 치료 받을 건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병실 입원할 때까지 동생들한테 봐달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당신 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몸 건강히 잘 보살펴 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약속하지 않았어? 아버님은 당신을 믿고 편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봐.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돈만 뜯어냈지. 건강은 어떠신지 조금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여태 얼마나 애지중지 손주들까지 돌봐주셨어. 그거 알면 이렇게 냉정하게 못하지.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길래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기 싫다며 저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결국 그날 서로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화가 끝이 났고 남편의 강압으로 인해 시모는 입원하기 며칠간 신우들이 모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들의 집에서 번갈아 지내다가 입원할 병원을 결정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받아간 재산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병원비 좀 납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오빠가 가져갔다면서? 며칠간 우리 집 제공해줬을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 이번만큼은 오빠가 나서줘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가장이니까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꼭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야. 재산 나눠 가질 때 누가 제일 심하게 난리를 쳤더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바탕 설한을 피웠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아버지는 너희들 재산 똑같이 나눠주려 했는데 네가 둘째라고 좀 더 가져가야 한다며 아버지한테 온갖 상처 다 준 뒤에 귀엽고 좀 더 뜯어가지 않았어? 받을 만큼 받아갔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임종날까지 옆이나 지켜줘. 나 이번에 개업한 식당에 모든 걸 다 걸었던 거 알고 있지? 망하게 된다면 길거리 나앉게 된다고. 차라리 오빠 식당 망했으면 좋겠네. 말만 장남이지.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타나지도 마.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뭐 저 노인네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나아준 분이니까 그래도 할 도리 하려고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어? 좀 작게 얘기해. 어머님 다 들으시겠다고. 이번엔 당신 양보해서 병원비 좀 더 내드려. 삼남매는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모를 서로 살펴주지 않겠다며 계속 미루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만 시모를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과 신우들에게 화를 내면서 할 도리는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그날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인데 정없이 계속 행동할 거야? 아까 어머님이 듣지 못하신 것 같지만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 있으셨어? 간이며 쓸개며 전부 다 빼주셨는데 정작 당신은 한다는 소리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 많이 나가니까 낳아주신 엄마를 버려버리겠다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당신 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만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싫고 동생들도 싫다잖아. 그럼 당신이 옆에서 살펴주던지. 나는 더는 볼 필요 없어. 가진 게 있어야 부모인 거지. 이제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받아먹을 것도 없잖아.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눠주면 뭐해? 병 걸려서 살아보겠다고 입원해 버리면 다시 우리한테 준 돈 토해내라는 거잖아. 췌장암 진단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 앞으로 돈 나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두라는 거 그 돈도 아끼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거 봐봐. 내 말 안 들어서 큰돈 나가게 생겼는데 속이 안 터지겠어? 나는 일절 냉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식당 오픈해서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면 보고 싶어도 더는 얼굴 볼 수 없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이 이러는 거 죄를 짓는 거라고. 네가 못해드리는 거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한날 한시에 세상 떠나서 더는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면서 절대는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예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한동안 몇 년간 정말 힘들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머릿속에 남아 힘겨워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겨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서 많이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마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게 되니 제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귀찮아하고 짐스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를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게 되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모 곁에는 제가 있었고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아예 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괜찮다. 자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래. 평생을 퍼줘도 모자란다고 끝도 없이 바라는 게
자식이다. 내가 지금 와서 다 큰애들 붙잡아 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본인들 불만만 털어놓겠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 길어야 1, 2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주변 정리하고 남은 시간 그래도 좋은 생각만 하고 가련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머님, 안 좋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대로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버님 떠나시고 어머님까지 가시면 앞으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그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거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암은 스트레스가 제일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모도 3남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3남매는 억지로 서로 돈을 쪼개서 시모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더는 못 내겠다며 막내 신우가 들고 일어서자 둘째 신우도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며 또다시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 너무 싫은 내색을 한다는 게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눠서 병원비 충당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돈도 아닌데 그것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어머님 산속에 고려장하고 오면 되겠네요.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건 알아서 이끌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희망도 없는 미래에 돈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아깝지 안 아깝겠어?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연명치료 거부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췌장암 그거 가망 없다며.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 고치기 제일 힘들다던데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 연명치료 그만하고 세상 떠날 준비나 하시라 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 그만 놀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처럼 인간 쓰레기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귀엽고 사고를 치는구만.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아들이 힘들게 꾸려온 가정까지 깨버리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 몇 년 그거 좀 더 살아보겠다고 자식 등골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혼까지 하게 만드네. 엄마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아휴,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싸워.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바란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랑 악착같이 살아왔었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을 괜히 낳은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엄마는 서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가족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나 싶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예며느라, 미안한데 태원 수족 좀 밟아줘라.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마. 내가 알아서 어머님 보살펴 드릴 테니까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당신이랑 나는 정말 끝이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야 할 거야. 어차피 우리 둘 이런 감정으로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같이 못 살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지금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가정에 불화를 만든 건데 왜 어머님 탓으로 돌려? 아가씨들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친딸 노릇 하려고요? 우리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탈탈 털어갔기 때문에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혼까지 하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과 두 신우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짐 하나 덜었다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테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라면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다음날 무조건 이혼하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살 바엔 차라리 시모 옆에서 남은 시간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제일 속편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이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쓰레기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서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속 편하게 시모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어요.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생긴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시모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남편과 함께 살다간 화병 걸려 시모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삼남매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2번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인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저 몰래 얼굴 정도는 보러 와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시모 옆을 지켜드린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셨어요. 얼굴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시모의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의사가 말한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게 된 시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는 시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못 버티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때부터 시모 곁에서 계속 간병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맥박과 혈압은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했고 이런 상황들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었죠. 남편은 시모가 떠날 것 같다는 말에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시모의 손을 잡으면서 좀 더 버텨보라며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숨만 헐떡거리는 시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은 저를 딸로 착각할 정도로 시모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잘 버티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말라며 계속 말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와 행복했었던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 쉬지 않고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나중엔 숨만 헐떡거리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울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시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힘들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면서 오열을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마지막인 것 같다며 좋은 말만 해주라고 하길래 그동안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던 진실한 마음을 시모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제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간 부끄러워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시모는 저를 놓고 떠나시는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는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눈을 뜨신 채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맥박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시모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순간들이었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시모의 눈을 감겨드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과 신우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 떠난 시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전 남편한테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귀찮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올케 언니가 잘 모신 거 맞아요? 아휴, 그런데 장례식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번에 큰돈 나가고 요즘 일이 너무 바쁜데 그냥 바로 화장해도 되는 거잖아. 엄마도 그걸 원할걸? 아, 맞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까지 생긴다고. 그냥 바로 화장 처리해 버리자. 미친놈이네.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만. 당장 갖다 버려. 자식이라고 장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전화까지 해? 지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3일간 장례식 치르면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뭐 남긴 거라도 있었어? 있으면 줘봐. 나 몰래 돈이라도 꽁쳐놓은 게 있었어? 아, 너한테 무슨 말은 했을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돈이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 말곤 할 말이 없니? 어떻게 갖다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이거 하나뿐이야.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로 주신 신발이라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산을 좋아하셔서 해주신 거라던데 한 번도 신지 않고 간직만 하셨는데 이것 말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당신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사람 돌이라는 게 있어. 어머님 장례식은 치러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시모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뺐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장례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바로 화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 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을 올려버렸고 세상 떠난 시모 앞에서 삼남매들과 한바탕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한테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면서 시모가 그동안 아끼고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꺼내들어 해야 될 건 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삼남매는 일그러진 얼굴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삼남매 지인들 몇 명 말고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 장례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한 뒤 남편은 앞으로 평생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장례도 안 치르려 했던 불효자들이 언젠가 전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가 남겨주신 신발을 신고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부유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 더는 신지 못할 것 같아 세탁해서 한편에 보관해 두려고 신발 속 깔창을 꺼내 솔질을 하려는 순간 밑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주소 같은 게 적혀 있길래 한참 동안 바라만 보다가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깔창 밑에 주소가 적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시모가 신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목적지에 있을 것 같아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굳게 잠겨 있길래 창고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한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신발을 보여주면서 깔짝 밑에 적힌 주소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은 저에게 창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창고를 임대해줬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발을 가지고 찾아온 자식들 중 한 명한테 열쇠를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식이 아닌 며느리가 올 줄 상상도 못했네. 내 친구놈이 그 신발을 재수 씨한테 선물해 준 거였거든. 그때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었을 때 신고 있었던 거였는데 자식들이 돈 문제로 서로 상당히 예민하게 구니까 재산을 현금화해서 숨겨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분명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다면서. 나한테 창고를 빌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나야 산 사람이라 돈에는 전혀 욕심이 없고 내 둘도 없는 친구의 부탁인데 어쩌겠어. 그때 아마 내 친구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을걸. 그런데 친구놈이 재수 씨한테 선물해준 신발을 많이 보더니 잠깐만 벗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깔짝 밑에 우리 집 주소를 적는 거야. 나중에 재수 씨가 신발을 자식들한테 내밀었을 때 가져가 밑창 떨어지게 열심히 뛰어 일한 한 명은 신발을 세탁하기 위해 깔짱을 빼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적혀있던 주소를 확인하게 되니 그 재산을 노력한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3명의 자식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오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어찌됐든 이 열쇠 받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면 될 거요. 그럼 재수씨 자식들은 그 신발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니 받는 건 당연한 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가 왜 신발을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3명의 자식들에게 남겨져 있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세상 떠나기 직전 저에게 신발을 주시면서 아끼지 말고 신으라며 열심히 뛰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창고 문을 열게 되니 그곳엔 가방 하나가 눈에 보였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 창고로 나왔는데 아버님 친구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한 묶음당 500만 원이었는데 총 1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고민이 많았었는데, 얼마 뒤 남편과 신우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가진 것도 없었던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 온 거였죠. 전 남편이 식당이 대박이 나게 되자 신우들도 하던 일 전부 그만두고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게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몇 년간 전염병 문제로 인해 식당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폐업까지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과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오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상태라 떨리는 목소리로 빌려줄 돈은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쫓아보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저로선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 불효자인 그놈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방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지 아직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게 속 편할까요? 시모가 저에게 신발을 줬을 때 이 재산을 저에게 준 거나 다름없지만, 시모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죠. 깔창 밑에 적혀있던 주소는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주신 재산이니 그냥 속 편하게 제 아들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쓰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용히 살면 되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의 삶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시모가 많이 그립네요. 모든 분들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의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랑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아,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예,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디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 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